시작하겠습니다. 그 186쪽의 사띠의 의미 해가지고 여러가지 경전 내에서의 사띠가 주는 어떤 의미를 제 나름대로 밝혀놓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사띠는 팔리오 사띠라는 말은 영어와 우리말로는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또는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베어 어텐션, 순수한 주의 뭐 이런 것으로 쓰이는데, 대상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챙기거나 대상을 알아차리거나 대상의 순수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파친 박사의 MBSR을 통해서 불교 명상을 의료 현장에 적용시켜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심리학자들은 현재의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정의를,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번 주에 보면 Awareness of Present Experience with Acceptance,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정의가 내려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하고, 어쨌든 사띠라는 말은 본래 영어로도 팔리 영어 사전을 보면은 메모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메모리입니다. 기억, 그다음에 리코그니션, 인식, 컨셔스니스, 의식, 인텐트니스, 주목 또는 주시, 그다음에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주의 깊음. 마인드풀리스라고 할 때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데, 본래 주의 깊음이라는 뜻도 되죠. be mindful 하라는 것은 주의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마인드라는 말이 영어 명사로 쓸 때하고 동사로 쓸 때가 있는데, 마인드 명사로 쓸 때는 우리 말로 하면은 이성적인 마음을 말하지만, 동사로 쓸 때는 무엇을 주의하다 또는 꺼려하다 뭐 이런 뜻 쓰니까, 그러니까 마음 쓰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말로 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담배 피는 거 마음 쓰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음 안 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Would you like if I smoke cigarette?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담배 피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of course not 그러면 Would you mind죠 참. Would you mind if I smoke 하면은, 담배 피는 게 마음이 쓰이십니까? 하면은 안 쓰입니다. 피십시오 할 때는 of course not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of course 하면은 나 마음 쓰이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마인드도 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마인드풀이라는 형용사에서 마인드풀리스가 나왔으니까 명사적 용법, 동사적 용법의 형용사형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디가니카야를 처음 번역하는 영국의 리스 데이비스, PTS,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설립자인 리스 데이비스 박사가 이미 1899년과 1911년에 이 말들을 쓰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거의 이 말이 거의 정착돼가지고 아주 잘 번역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그 영어 사전에서의 의미는 논문의 뒤에서 192쪽에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찾아보니까는 이게 이미 영어 용법에서 이 사띠의 번역으로서의 마인드풀리스를 쓰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불교나 요가에서 쓰이는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그 정의를 따로 해놨더라고요. 이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불교적 용법의 이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이해가 명상과 관련해서 192쪽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잘 아시다시피 이 역사적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념의 역사적 연원을 쭉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사전이고, 성경에서부터 쓰이는 용법 또는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쓰인 용법 뭐 이런 것들이 쭉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전이니까, 늘 영어 단어에 대한 기원을 밝힐 때는 이걸 쓸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인드풀이라는 본래 영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띠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 번역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7쪽에 이제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 불교 명상의 핵심 또는 불교 선수행의 핵심에서 냐나포니카 스님 독일 출신으로, 유태인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스리랑카에 가서 출가한 스님으로 1990년도인가 입적하셨죠. 90년도인가.
아주 훌륭하신 스님으로 스리랑카인이 돼서 이 앞에 선배가 냐나 틸로카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냐나 틸로카 스님이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테라바다 승려가 된 분이고 그 바로 후배인 냐나 포니카 스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 스님은 이제 미얀마에서 계를 받고 스리랑카에서 비구계를 받고 다시 미얀마로 가셔가지고 마하시 사에도 밑에서 명상도 하시고 마하시 사에도의 그 위파사나에 대한 책을 이제 그 마하시 사에도의 위파사나 순위장이라고 위파사나 수련에 대한 책을 최근에 영역을 했더라고요. 다 이번에 그 미얀마에서 우리 아들이 갔다 오면서 영어로 된 책을 구해 갖고 왔는데 금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챕터를 나중에 냐나 포니카 스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또 집어넣고 여러 가지 위파사나 수행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역할을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버미즈 웨이라고 해서 마하시 스님에 해당하는 그 가르침을 한 챕터 할애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베어 어텐션이라고 번역을 하면서도 마인드풀리스라는 말 자체가 이미 훌륭한 번역어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주의 자체는 사티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나중에 비구 보지스님이 최근에 이제 쓴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의라는 말도 이 사티의 하나의 번역어지만은 이게 하나의 의미이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있고, 나중에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또 비구 보지스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밑에 1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베어 어텐션과 함께 또 쓰는 용어로서 기억과 함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생한 알아차림이다. Lucid Awareness of Present Happenings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몸과 마음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루치드라는 말을 썼어요. 루치드 드림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우리말로 각성몽이라고 합니다. 꿈꾸면서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루치드 드림이 좀 있었는데, 꿈속에서 돈을 막 주서요. 막 줍다 보면, 이거 꿈인데 하고, 좀 허탈하지만, 그래도 계속 주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그리고. 그것도 혹시 사띠에. 그때는 사띠를 안 했어요. 좀 관리는 되죠. 조금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니까.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는 게 일부러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꿈인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뛰어내리면은 뭐 하나도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많이 안 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서 꿈이 이상하게 구성되고. 강목이 있죠. 어쨌든 이 루치드 어웨어니스라는 말로 쓴다는 것은 이게 이제 성성한 그 알아차림, 우리말로 뭐 깨어있는 알아차림. 성자는 이제 마음심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성자 있죠. 마음 신방전에 별성자 써가지고 이성자, 성성 이렇게 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루치드의 의미가 아닌가, 성성할 때. 선에서는 성성 적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루치드 어웨어니스도 있으면서도 아주 세레니티, 아주 고요함, 또는 캄니스 이런 것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니까는 베어 어텐션이라는 측면의 사티의 의미와 그다음 루치드 어웨어니스의 측면이 이 사티에는 함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너무 여기에 베어 어텐션만 강조하지 말고 그 자체도 사티 안에 있지만은 또 다른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8쪽에는 관찰하는 힘이라고 번역한 마하시 또는 우반디타 사야도, 우자나카 사야도의 어떤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깨어있음, 얼레트, wakefulness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noting, awareness라는 말도 쓰고, 이게 사티가 번역어가 많아요. 사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마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죠. 기본적으로는 베어 어텐션 또는 현재의 순간
경험을 놓치고 있지 않는 상태 이런 의미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사티가 개념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로 이제 주의 집중으로 처음에 쓰다가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로 바꾼 사례가 이제 카바진 박사의 Full Catastrophe Living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좀 바꿨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 국내에서는 뭐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함께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 말 자체가 신조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191쪽에 보시면은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 마음을 열어놓고 몸과 마음의 온갖 대상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알아차리는 민첩한 심리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뭐 루치도 어웨어니스도 포함되고 놓치고 있고 잊지 않고 있는 상태. 근데 이거는 마음 챙김을 항상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아닌 상태, 마인드 리스니스라고 하죠. 주의를 이렇게 놓치고 있는, 주의 깊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밑에 190쪽의 밑에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1988년도에 제가 이제 붓다의 부처님 그분이라는 책 번역하면서 고요한소리의 화수원 큰 스님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썼다, 뭐 그런 얘기로서 쓴 거고요. 그거는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래를 갖다 좀 설명하는 거고, 92쪽에 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마인드풀의 의미가 좋은 기억을 가진, 주의 깊은, 조심성 많은, 기억으로 가득 찬, 이런 말로 쓰인다. 그 다음에 불교나 요가에서는 순간을 완전하게 알아차리는 fully aware of the moment, 이게 mindful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러한 알아차림을 의식하고 있고 주의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정의한다. 이렇게 보니까 불교나 뭐 요가에서도 마음 챙김이 쓰이고 있는 것을, 이제 명상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사전 속에 정의로서 집어넣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초기 경전에 사용된 사띠의 용례에서는 처음에 사띠라는 말이 있고 사띠 삼파잔나라는 말로 결합돼서 쓰는 경우가 있고, 사띠 파타나, 그 다음에 까야 가타 사띠, 아나파나 사띠, 아노사띠, 빠티사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일본에서 6번까지는 설명을 하고 빠티사띠는 설명을 안 했는데, 빠티사띠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한 사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제가. 빠띠는 뭐뭇에 대한, 사띠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지낼 때 몸에 대한 사띠가 확립되는 것을 빠띠사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딱 몸에 대한 사띠. 그 다음에 외다나 또는 감각이나 느낌에 대한 사띠가 딱 그때 확립됐으면 곧 감각에 대한 사띠를 또 빠띠사띠라고. 사띠가 특정한 대상에 딱 고정되기 시작할 때 몸멋에 대한 사띠 해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 안 한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드렸고요. 사띠는 기억을 뜻하기도 하고 사념처의 내용을 뜻하기도 한다 하기가 193쪽의 1번입니다. 상유타니카에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는 이제 아난이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부처님을 20여 년 동안 옆에서 바로 모셨던 그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아난존자가 사띠를 지닌 자 가운데 으뜸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띠가 기억의 의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가장 잘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상유타니카야에서 비구가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면서, 멀리 떠남을 갖추었다는 말은요, 감각적 욕망을 좀 멀리 하면서 조용한 곳에 혼자 지내면서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의 해탈 지견의 5가지 덕목을 지닌 비구에게 배운, 해탈이라는 말이 해탈이 되는 오자가 나왔어요. 이러한 법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아누사라띠라는 말입니다. 아누라는 말은 반복해서 또는 따라서 이런 뜻이고요. 아누 윗다케띠,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비구에게 사띠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사띠, 염각지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니까는 법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면은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일어난다. 이때는 분명히 법에 대한 아누사라띠는 법을 계속 기억해내는 거죠. 배운 법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을. 그 다음에 또 상유타니카야 인드리아 상유타에서, 기능 상유타에서 5근 가운데 하나는 염근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가, 기억과 사념처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194쪽에 어떤 것이 마음 챙김의 기능인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 챙기고 있다. 그는 최상의 마음 챙김과 슬기로움을 부족하여 갖추어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살있다. 이게 사라띠의 과거 분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아누살있다. 반복해서 기억한다. 이것을 마음 챙김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전에서는 그는 몸에서 몸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지낸다. 반복적 관찰이죠. 세상에 대한 탐착과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각각 느낌과 마음과 법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지낸다. 이럴 때에 여기 이제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이 세 가지 열심히 정진하면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바르게 이해하면서 정견을 지니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가지고 머문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띠라는 마음의 기능이 기억과 사념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만은 반복적인 관찰에 따라붙어 있는 세 가지 마음의 기능이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분명히 알고 한다. 분명히 안다는 것은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지니고 한다. 이거 아까 안녕 선생님이 말씀하신 마음 챙김만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지혜가 결합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한다는 말은 뭐 어디서나 근데 열심히 한다는 말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면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면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지녀라.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의미가 어떤 뜻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만 가지고 그냥 계속 알아차림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대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가 하면서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다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마인드풀리스 안에는. 원래는 마인드풀리스는 여기서 사띠마에서 마음 챙김을 지니고라는 말인데 반복적인 관찰, 알아차림, 노력,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초기경전 대년 초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에 마음 챙김의 확립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까는 일단은 사띠라는 말을 기억과 사념처 두 가지로 함께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말에서 사띠가 자해경에서 말하는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이 사띠를 굳게 지녀야 한다. 그래서 에탐 사팀이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주 53번의 맨 밑에 빨리어로 된 게 에탐 사팀 아디떼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띠를 굳게 지녀야 한다. 이 사띠가 뭐냐면 앞에 설명한 자해입니다. 메따. 메따의 사띠. 메따를 잊지 않음. 메따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메따를 늘 갖고 있으라는 거죠. 메따의 마음을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나 자신 모든 존재, 메따의 대상이 되는 대상 그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자애의 마음, 좋은 의지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도 이게 사띠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띠라는 말을 쓰시면서 거기에는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는 메따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도 사띠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또, 사띠만트, 그러니까 사또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는 이러한 뜻인데 놓치거나 잊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의미로서 이것은 195페이지에 현재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6쪽에 사띠 삼파자나라는 말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에 와서
집중 강의를 하고 가신 루이스 고메즈 박사가 사띠는 브링잉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 마음으로 대상을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삼파자나는 그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것, 잘 유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브링하고 홀드라는 개념으로 사티 삼파자나를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홀드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 붙들고 있다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가 마음을 챙기다라고 하면 홀드라는 개념이 더 가까운데, 홀딩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무슨 뭐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대상을 놓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을 삼파자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삼파자나를 분명한 암, 분명한 완전한 알아차림, 영어로 하면 clear comprehension, full aware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논서 같은 데서 보면은 홀드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도 이해한다면은 사띠와 삼파자나가 같이 결합됐을 때 하나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엔 마음에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 뭐 이렇게 대상을 놓치고 있지 않는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이 하나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사띠는 대상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있는, 챙기고 있는 마음 상태. 삼파자나는 그 대상을 온전히 알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상태.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요, 마인드풀 어웨어니스라는 영어 용어가 있습니다. 마음 챙기는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이 마인드풀 어웨어니스를 마인드풀리스로 만약에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면은 알아차림이 있는 뭐 정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분명한 암 이렇게.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띠와 삼파자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하나가 강하면 다른 하나도 생기고, 또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하나도 약해지는 관계에 있다. 주석 문헌에서, 주석서에서는 네 가지 삼파자나를 얘기합니다. 유용성, 적절성, 대상, 무지가 없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을 삼파자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컨대 걷는 동작에 네 가지 삼파자나를 적용시켜보면, 196쪽의 밑에서 네 번째 보면요. 자, 걷기를 명상주세로 삼을 때 걸음의 유용성을 알고, 걸음은 건강에 유용하다는 것, 또는 명상수행의 대상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또 지금 걸어도 좋은지 그 시기 적절한 것을 알고, 걸으면서 걸음이라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걸음이라는 동작의 어떤 고유한 특성, 움직임이라는 특성과 보편적인 특성, 무상고무아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지 무지가 없는 분명한 알을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삼파자나가 걸음이라는 걷기 명상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이 분명한 암, 유용성, 적절성, 대상과 무지가 없음에 대한 분명한 암이 주석서에서 말한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른 특히 테라바다의 스님들은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에 대한 거, 사띠파타나인데, 사띠의 적용이라고 번역하는 경우와, 또는 사띠의 토대, 확립, 어플리케이션 오브 마인드풀리스로 번역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오브 마인드풀리스로 번역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비교 보지스님의 분석에 의하면은 사띠의 적용은 주관적인 측면, 사띠를 드는 사람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사띠의 토대나 확립이라는 번역은 대상의 측면을 강조한 번역이다. 하나는 염주라고 번역도 하고, 또 하나는 염처라고 번역도 합니다. 아마 한문도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마음, 염이 머무는 것, 염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또는 염이 머무는 장소, 염처, 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이 번역 자체가 경전과 주석문헌에서 함께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사띠가 적용되는 곳, 또 사띠의 토대, 또는 사띠를 완전히 확립시키는 것. 기본적으로는 파타나라는 말이 우파타나라는 말로 쓰일 때는 장소를 말합니다. 토대의 뜻으로 말하죠. 또는 확립시키는 것, 거기에 잘 세워놓는 것.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사띠가 잘 확립되어 있는 것, 그걸 사념처라고 하는 것. 자, 디가니카야 대념처경, 마찌마니카야 염처경, 상유타니카야의
사티파타나 상유타 등에서 사티파타나가 사용될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아누파사나 반복적인 관찰이라는 반복적 또는 지속적 관찰로 이 사티를 확립하는 방법이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몸에서 몸을 거듭 관찰하면서 지낸다. 거듭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반복해서 열심히 분명한 암 또는 분명한 알아차림을 지니고 마음 챙김을 지니고 세간에 대한 탐착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 용어가 우리가 그 반복적 관찰을 할 때 심리 상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입니다. 또 내용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세간에 대한 탐착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 말은, 세간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오온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의 경험 전체를 말합니다. 그게 내면으로 향하면 자기 자신이고 밖으로 향하면 다른 대상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탐착심도 일어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욕심도 분노도 조절하면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대상의 욕심이 일어나겠죠. 분노는 이제 싫은 대상의 분노가 일어나겠죠. 이것이 이제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또는 자기가 내린 가치 판단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싫다는 느낌에 또 거부하지 않는, 그것을 비판단적인 수용의 태도, 뭐 이런 의미로서 MBSR 개발자인 카바진 박사가 non-judgmental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cceptance라는 말을 쓸 때는 심리학자들은 더욱더 강조하는 뜻에서 수용의 태도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저지멘탈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속성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계속 우리는 저지멘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좋다, 나쁘다, 저건 멋있다, 듣기 싫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자유로워진 상태가 탐착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수행법이 4가지 관찰 대상을 반복해서 관찰하되 노력을 하면서 마음 챙김을 지니고 집착과 싫어하는 마음을 조절하면서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분명한 알을 지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이 윗바사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염초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관찰을 하면은요, 윗바사나의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 경전에서는 윗바사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누바사나라고 나와요. 아누바사나, 반복적인 관찰을 하면은 그 다음 윗바사나라는 통찰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윗바사나하고 수행법으로서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우리가 하는 방법은 아누바사나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은 거기에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통찰이 되는 무상고무아에 대한 통찰이 일어날 때 비로소 윗바사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반복적인 관찰의 방법을 윗바사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2가지가 있는데,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선정, 사념처와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티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공통 기반이 된다는 그 어떤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티는 계를 지키는 데도 필수적이다라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이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마하사차경에서 바른 언어와 바른 행위 또는 바른 생계까지 계에 포함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바른 이해, 바른 마음 챙김, 바른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른 언어를 쓰려면은 저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않고 그 마음 챙기지 않으면은 바른 언어를 쓰기 어렵다는 얘기죠. 뭐 습관적으로 잘 쓰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 언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 챙김이 있고, 바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떤 것이 바른 언어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언어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누사티는 수념으로 번역하고 반복적, 지속적 마음 챙김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티는 사티의 원래적인 의미인 기억 또는 상기에 가까운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마음 챙김,
하는 것은 상기시키는 것이다. 초기 경전에서는 불법승, 계사천 6가지에 대한 반복적 마음챙김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덕, 법의 덕, 부처님의 덕 9가지 또는 10가지, 덕의, 법의 덕인 6가지, 승가의 덕인 6가지, 그 다음에 계와 사, 보시, 그 다음에 천상에 이루는 것의 공덕, 좋은 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수련이 되고, 그것이 이것 자체가 우리의 집중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용례를 통해서 사띠는 기억, 상기, 잊지 않음의 의미와 대상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다는 의미의 챙김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오히려 삼파자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같이 결합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림이라고 마인드풀니스를 정의할 때는 이게 같이 결합돼 버립니다. 사티 삼파자나가 현대 조작적 정의 속에 결합돼서 사용되고 있다. 주석수에 보이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기억함으로 또는 그 자체가 기억함으로 단지 기억하는 것 그 자체이므로 마음챙김, 사띠라고 한다. 들뜨지 않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잊지 않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보호하는 것을 나타남으로 하거나 대상을 향한 상태를 나타남으로 한다. 견고한 생각 또는 견고한 인식, 아까 산야죠. 산야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거나 몸 등에 대한 마음챙김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다. 기둥처럼 대상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눈등의 감간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지기처럼 보고, 이게 이제 사띠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이제 이해, 주석수에서의 이해 방식입니다. 들뜨지 않는 것 특성으로 한다. 잊지 않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기본적인 기능은 잊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잊지 않는 것은 과거를 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순간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잊지 않고 있어야만 현재 깨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과거로 향한 것은 아니고 과거도 포함한 현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억이라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죠.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에 지금 일으키고 있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마음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심리치료에서 마음챙김의 의미는 뭐 많이들 나왔고 이미 이 과정에서 안영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본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203쪽에 보시면은 마음챙김 순간의 특징에 대한 이해 해가지고 범어 박사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인데, 비개념적, 현재중심적, 비판단적, 의도적, 참여관찰적, 비언어적, 탐색적 또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204쪽에 보시면은 마음챙김이 비언어적, 비개념적이라고 하는 것에 비판적인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한 마음챙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경전을 보니까 나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일으킨 생각이 없고 지속적 고찰이 없다. 이거는 첫 번째 선정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선정에서 이 윗다과 윗자라 심사가 없는 상태를 두 번째 선정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 마음챙김이 있고 행복하다고 안다. 근데 마음챙김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윗다과 윗자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언어적 개념. 그래서 언어적 개념이 전혀 사용되지 않지만 마음챙김이 자리 잡고 있다. 대상을 분명하게 포착하고 놓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개념적인 마음챙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선정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이것이 꼭 그 상태에만 가서 이거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개념적인 사유를 매게 하지 않은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초보자의 경우에는 마음챙김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명칭을 사용한다. 이런 말을 이제 마하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 관찰적이라는 의미가 이게 대상을 단지 거리를 두고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에 밀착해서 대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관찰한다는 말.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일상생활을 벗어난 관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늘 이 관찰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명상한다고 해서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 다른 잡다한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명상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일 속에서 마음 챙김을 지니면 된다 이런 얘기죠. 참여 관찰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심리치료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액트라고 하는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부정적인 그 경험들은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는 커미트먼트 하라고 할 때 또 커미트먼트 하면서도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유지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한번 설거지를 하는데 자주 설거지를 도와주긴 하는데 내가 이 설거지할 시간 그게 뭐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그릇이 많이 쌓였으면 한 30분 하겠죠. 이 시간에 내가 책을 번역하면 돈이라도 생기는데 이 설거지 한다고 돈도 안 생기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그 생각을 돌아보고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게 쭉 생각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뭐 명상을 하려고 명상을 해서 뭐 할 건데 명상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안정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설거지하면서 명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할 때 별로 불평 안 하고 그냥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틱나탄 스님의 The Miracle of Mindfulness라는 책의 앞부분에 나와요. 나중에 그 책을 봤는데 스님이 행자 때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데 행자 때는 절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행자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훈련생 생활이니까. 그럴 때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은사 스님께서 넌 설거지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냐? 설거지를 하면서 뭘 하냐? 그러니까는 그릇 닦아놓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설거지 외에 다른 목적이. 사실 설거지는 그릇을 닦아 또 써야 되니까는. 그래서 그 목적도 좋은데 그냥 설거지를 설거지로만 해봐라. 동작도 알아차리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듣고서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설거지가 수월해졌다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예컨대 물 깃고 밥 짓고 뭐 피곤하면 자고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마당 쓸고 하는 그 일상 생활이 그냥 그대로 수행 생활이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도 같지요. 그런 상태로서 참여 관찰적이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의 초보자는 마음 챙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이런 말을 카바진 박사가 deliberate mindfulness라는 용어를 썼고, 근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련이 향상되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 챙김을 effortless mindfulness 이렇게 애쓰지 않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세우민 센터의 떼자니아 사회도도 이 말을 씁니다. 애쓰지 않는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은 그 다음에 애쓰는 알아차림 다음에 애쓰지 않는 알아차림. 드는 사띠와 있는 사띠 뭐 이렇게 얘기돼요. 드는 억지로 이제 들려고 하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과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들려고 하지 않아도 있는 사띠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경전에서는 그 205쪽에 신중한 마음 챙김에 대한 비유로서 상유타니카야의 경국지색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경국지색 나라에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미녀가 이제 춤을 추고 있어요.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요즘 말로 하면 미녀라고 안 하고, 싸이가 시청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사이를 기름이 가득 찬 이 그릇을 들고,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아가지고, 철철철 넘치기 직전까지 담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치면 이게 엎어져요. 근데 누가 치지도 않고 자기가 흘리지도 않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그 앞에까지. 이게, 그런데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뒤에서 누가 칼을 들고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목을 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가겠어요? 벌벌벌 떨다가 다 흘릴까요? 그래서 살려고 그래도 조심해서 가져갈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 챙김을 지녀라. 이게 마음 챙김을 지니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윗바사나의 스승들은 마치 중환자가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환자가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라. 근데 온몸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봐요. 루마티스증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관찰하라고 합니다. 이게 마하시의 정통 방식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세우민 방식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참여 관찰적으로 그냥 평상시대로 움직여라.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집중하지 말고 움직여라. 이렇게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두 가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적으로 다른 방법이지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MBSR과 심리치료에서 마음챙김의 의미와 의상 해가지고 MBSR에서 마음챙김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는 뭐 안 선생님 얘기도 좀 인용해 놨고 동양의 마음챙김 명상에 서양의 스트레스 의학을 접목시켜서 고통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현재의 경험을 회피,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의 길로서 MBSR을 제시했다. 안 선생님이 이제 MBSR에서 불교 명상의 요소를 이제 가지고 논문 쓴 곳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인용했고, 그 다음에 엄브렐라 텀으로 사용한다. 이 포괄적인 용어.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이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06쪽에 보시면은 카바친 박사는 MBSR을 시작한 지 11년이 지나서 1990년에 이 풀 카타스트로피 리빙을 출판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를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결정적인 정의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내가 이런 의미로서 이런 어떤 실험이나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의겠죠.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결정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 2011년도에 쓰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네 가지로 이제 당신이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207페이지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 기울이기. 영어는 밑에 85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간순간 펼쳐지는 경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을 통해 생기는 알아차림. 조금 달라졌죠. 연도가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순간순간 비판단적인 알아차림. 네 번째가 가장 이제 복합적으로 현재 순간에 가능한 한 비반응적이고 비판단적이며 열린 마음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 개발되는 순간순간의 비판단적인 알아차림. 길어졌지만 마지막 커밍 투 아워 센스의 108쪽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적인 정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경험을 비판단적으로 주의 기울임을 통한 알아차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자기 혼자서 막 내린 게 아니라 이 냐나 포니카 스님의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의 책이라는 것에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다양한 이론과 실천 경험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8쪽에 위파사나 경험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동종의 목조선, 중국과 한국의 임재종의 가나선, 이런 전통 안에 있는 대승불교의 뿌리, 요가 전통, 베단타 전통, 베단타 전통은 뭐 니사르가다타 같은 분, 뭐 이런 분들도 베단타 전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I am that라는 걸 쓰신 분이죠.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 라마나 마하리시의 가르침. 라마나 마하리시는 뭐 힌두교, 이분도 이제 힌두교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 법고량 같은 것, 이런 방식들의 영향을 받고 초감 투룽파와 같은 티베트 불교의 스승들, 그 다음에 틱나탄, 골드스틴. 틱나탄 스님은 임재종의 스님이지만은 쉽게 마음챙김을 서양에 전한 분이기도 하고, 골드스틴, 조셉 골드스틴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번에 오셔서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시면 또 아실 수 있고, 안 선생님이 하시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도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도 7박 8일 재작년에 하면서 2010년도에 참여하면서 이게 위파사나만이 아니구나. 아주 중간중간에 선적인 요소들도 그냥 이게 나타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분이 갖고 있는 경험의 폭이 이렇게 다양하고 넓구나. 그 안에서 마인드풀리스를 베이스로 해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MBSR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보는 지금의 제 나름대로의 잠정적인 결론은 저분이 수련해서 좋았던 것을 조합해놨고 그리고 한 사람이 좋은 경험을 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면서 또 좋은 경험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신이 깨달아가지고 좋았던 것을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MBSR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시켜가지고 당신이 효과를 본 것을 그 얘기가 어디 여기서도 나오는데 1979년 봄에 IMS에서 2주간 윗바사를 하면서 아침 무렵에 한 10초 정도의 영감이 탁 떠올라가지고 MBSR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해 가을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냐나포니카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209쪽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마음을 알기 위한 확실한 마스터 키이며 출발점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배어 어텐션으로서 단계일 수도 있죠. 두 번째, 마음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도구이자 초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마음이 성취한 자유의 고상한 표현이며 정점이다. 이게 세 가지 단계. 그래서 첫 번째는 전망이고 두 번째는 길이고 세 번째는 결실을 모두 갖춘 것이다. 이게 딱 요약을 하고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버진 박사의 작년에 쓰신 이 논문, 2011년에 쓴 논문의 291쪽에 이거 나와 있는 거 보고서 이 내용으로 해서 마인드풀리스라는 것 안에다가 이게 처음에 그 출발점과 그 다음에 쭉 나가는 방법과 결과까지를 포함시키는 의미로서 불교 수행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가장 구체적인 힌트가 된 말이 냐나포니카 스님의 하트 오브 부디스트 메디테이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안에다가 여러 불교의 접근들 테라바다는 물론이고 대승, 금강승의 접근도 포함시켰지만은 하나의 불교 전통은 자기는 따르고 있지 않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불교에서 가져왔지만은 당신은 불교 전통을 하나의 전통만 따르고 있지는 않다. 아까처럼 많은 다양한 동양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같이 따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들은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얘기들은 뭐 또 설명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210쪽에 보시면은 마인드풀리스를 의도, 주의, 어텐션 이 세 가지 요소로 이제 샤우나 샤피로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도 있고 이것은 이제 안 선생님이 번역하신 마음챙김과 정신건강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1쪽으로 가시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베오 박사가 2003년도에 쓴 논문에서 마음챙김을 24개의 논문을 이제 주로 MBSR과 MBCT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라고 하는데 생겨나는 그대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내적, 외적 자극들에 대한 평가하지 않는 관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또 뭐 비슷하죠, 다른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준영, 박성현 두 교수님이 쓴 논문의 요약문이 212쪽에 또 나와 있고 마음챙김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개념적 정의들이 포괄하고 있는 하위 구성 개념들을 정리해보면 현재 경험에 대한 순수한 자각, 주의 집중, 탐색적 관찰, 경험을 기술하기, 경험을 수용하려는 의도, 비집착, 비판단, 비반응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거리두기, 탈중심, 주의 조절, 메타인지적 기술과 통장이 아니라 이게 뭔가요? 예? 통찰이겠죠? 통장, 왜 통장이? 통찰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3쪽의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 얘기가 마음챙김의 요소가 태도, 주의 조절 기술, 그 다음에 인지적 통찰의 각각 하위 요인들이 태도에서는 7가지, 비판단, 7가지보다 더 되나? 비판단, 수용, 개방성, 비집착, 비반응성, 비추구적. 비추구적은
넌 스트라이빙이니까 너무 애쓰지 않는, 이게 추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기를 쓰지 않는 그런 의미죠. 비추구적 태도. 그 다음에 인내, 초심, 신뢰. 주의는 관찰, 기술, 현재 경험의 자각, 집중. 주의 조절 기술은 뭐 거리두기, 탈중심화, 메타인지적 기술. 인지적 통찰은 메타인지적 통찰, 인지적 탈융화, 맥락으로서의 자기. 이런 것으로서 하위 요소를 삼았는데, 그 초심, 비기너스 마인드라는 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면은 거기에 적응하고 습관화되는 경험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더라도 금방 습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도를 못 느낀다고 할 때, 이 명상이 습관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초심의 자세다. 명상은 그래서 늘 새롭게 처음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 사실은 늘 처음밖에 없는데, 늘 새로운 순간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은, 초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기너스 마인드라고 스즈키 술류 선사가 1972년도에 쓴 글인가요? 조동종의, 미국의 불교를 조동종 전통을 전한 선심, 초심의 저자인 분이 쓴 말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명상이 타성화, 습성화, 그 다음에 어떤 적응적인 반응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게 필요하다. 초심자의 마음이. 명상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개구리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긍정심리학에서의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미 우리 그 리플렛, 이 MBSR 연구소의 리플렛에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마음챙김의 특성의 확장이 됐는데, 그 214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샤피로가 2005년도에 쓴 그래서 마음챙김의 특성에 12가지가 있다. 7가지는 카바진 박사가 이제 풀 카타스트로픽 리빙에서 설명한 거고, 나머지 5가지는 샤피로하고 슈왈츠가 2000년도에 정의를 내린 개념인데,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비판단, 애쓰지 않음, 수용, 인내, 신뢰, 개방성, 내려놓음이고, 마지막 5가지, 온화함, 젠틀리스, 관대함, 제네로시티, 공감, 엠퍼시, 그 다음에 11번째, 감사, 그래티튜드, 12번째, 자애, 러빙 카인드니스. 이것들이 이제 정서적 요인으로서 마음챙김의 정서적 측면이다. 2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어펙티브 또는 하트, 퀄리티 오브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마음챙김에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은, 마음챙김의 태도가 단순히 하나의 명상법으로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다 이것이. 이게 7가지든 12가지든 하나는 뭐 정말로 비판단적 수용의 태도로 끊임없이 개방해놓고 알아차리면서 내려놓는 방식이라면은, 또 5가지 이 방식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비심을 길러나가고 공감하고 그런 내용들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배어 텐션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7가지 또는 12가지의 이 요소가 다 합쳐가지고 마음챙김의 정신, MBSR의 정신에서 이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고 직접 얘기를 할 때,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법들은 이렇게 실천되지 않느냐는 그런 실천 체계를 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잔 카바진 박사가 MBSR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30여 년 동안 활동하고 계시고, 뭐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또 안영 선생님의 초청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걸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보편적인 다르마라고 하던 그 얘기가 어제 앞에 있었는데 제가 좀 생략을 했네요. 뭐. 일단 뭐 시간이 뭐 거의 다 2시간 만에 다 설명을 해보는데, 마지막 얘기하고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참 그 216쪽에 그 MBSR 프로그램 참가하는 한 참석자가 몇 주 후에 이것은 스트레스 감소가 아니네요. 이것은 내 삶 전부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말을 이제 카파친 박사가 자기 글에서 2011년 글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스트레스 감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얼마나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느냐는 그 방식을 전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꾸 경험하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감소는 이게 유인상술의 미끼다. 갑자기 인생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스트레스라도 감소되니까 와서 일단 해봐라.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인생이 그렇게 문제들이 풀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글 속에서도 하고 직접 얘기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이분이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MBSR을 이제까지 실행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MBSR 지도자가 되시면은 스트레스 감소라는 말을 쓴 인생의 전반적인 지혜와 자비의 그 어떤 그러한 자질의 개발을 MBSR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17쪽의 명상과 긍정적 정서에서는 이제 바브라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이제 긍정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긍정 정서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2000년도인가 제1회 템플턴상,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의 아버지가 만든 첫 번째 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이 2009년도에 쓴 책이 파지티비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10가지 긍정적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쁨, 조이, 감사, 그래티튜드, 그 다음에 고요함, 세레니티, 흥미,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희망, 호프, 자긍심, 프라이드, 그 다음에 즐거움, 어뮤즈먼트, 영감, 인스피레이션, 경외감, 오우, 그 다음에 사랑, 러브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긍정적 마음 상태 가운데 경외감, 감사, 기쁨, 깊은 고요함 같은 요소들을 7일간의 마음 챙김 집중 수련 기간 동안에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이분은 마음 챙김 명상을 7년 동안 책을 보고 혼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IMS에서 하는 과학자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위파사나 명상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서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긍정적 경험들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자들은 명상을 많이 강조하죠. 특히 마음챙김 명상을. 자해명상, 2008년도에는 자해명상을 가지고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들한테 실시해가지고 효과를 본 논문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셀리그만도 세이버링 또는 마인드풀리스를 소개하면서 이 두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 두 가지의 원천을 불교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오센틱 해피니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미하기와 마음챙김. 이때 마음챙김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랭어 박사, 엘렌 랭어 박사가 말하는 관점을 달리해서 보기와도 유사한데, 어쨌든 그것이든 현재 우리가 쓰는 명상에서의 마음챙김이든 좀 다른 맥락에서 쓰고 있지만은 이것들의 원천은 불교 명상에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는 긍정심리학자 자신들이 명상이 이런 좋은 긍정적 심리 상태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긍정심리학을 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미덕, 6가지 미덕 가운데 그런 것을 발견한 역사적 배경에 사성제나 사무량심, 삼학,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불교를 발견하고 있다. 불교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독성을 발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8쪽의 마지막에 월러스와 샤피로는 불교와 심리학에서 웰빙, 안정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의욕과 주의와 인지와 정동, 정서라는 4가지 정신적 요소 간의 균형을 개발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불교와 서양 심리학이 이 4가지 정신적 요소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이 쓴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의욕은 정진하는 마음, 동기를 부여받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베어 텐션의 측면 또는 어텐션을 잘 두는 측면이고, 인지는 이제 지혜의 측면이겠죠. 이때 정동은 이제 사무량심으로 대표되는 자애심,
감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정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웰빙의 주관적 안녕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는 것을 불교 명상이나 또는 심리학자들도 동시에 얘기하고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통적인 불교 명상과 최근 심리치료에서 이제 마음챙김의 의미나 의상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 불교적 맥락에서 마음챙김이 쓰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면서 마음챙김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는데도 토대가 되고, 명상, 선정과 지혜를 얻는데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토대이면서, 그 다음에 그 과정의 수련 과정이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상태에서 또 마음챙김의 이제 어떤 확고한 그 자리 잡음, 마음챙김이 확고하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탱하고 있을 때, 마음챙김에 마음이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런 행복의 어떤 경험들 또는 안정, 평온함의 경험들이 쭉 유지가 되고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챙김이 한순간도 없는 상태가 없답니다. 주무실 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마음챙김이 적어도 깨어있는 동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의 완전한 마음챙김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마음챙김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상당한 불교적인 요소들, 기초와 과정과 결실의 이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MBSR에서는 엄브렐라 텀으로서 이용하면서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요소로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실질적인 MBSR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충실히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굉장히 호의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직접 안 선생님하고 같이 8주간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재작년이죠. 그 7박 8일 과정을 한번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참, 명상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일상생활처럼 하면서 명상을 하고 하는데도 2, 3일 지나니까 깊은 어떤 명상의 집중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어떤 그런 힌트도 있어서 이제 지금 제가 8주간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제 자유명상과 마음챙김을 결합한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같이 결합돼 가지고 같이 상승하는 어떤 그런 효과, 자애의 마음과 마음챙김의 마음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마음속에서 마음챙김의 정서적 측면의 함양을 위한 그런 내용들도 MBSR 안에 이미 결합돼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MBSR 프로그램 자체의 흐름 속에서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고서, MBSR 전문가가 되는 것과 명상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각도는 다른 것 같지만은 거의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는 뭐 불교라고 하는 특색을, 이름을 분명히 드러내서 얘기하고 있지만, MBSR은 그것이 없이도 여러 곳에서 과학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확인된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런 자긍심을 갖고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MBSR을 굉장히 옹호적으로 쓴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자, 제 얘기 마치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마음챙김을 하고, 예. 우리 여기서는 이제 삶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연습을 하고 수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왜 그 상상력은 어떤 각도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떤 예술 행위를 하거나 네. 뭐 할 때 참여 관찰적으로 보시면 되죠. 상상의 욕구가 일어나면은 네. 내가 좀 상상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너무 알아차림이 강하면은 상상이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상상의 힘이 뻗쳐나가는데 알아차림을 집어넣으면은 단절될 수 있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상상을 펼쳐나가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네? 알아차리면서 또 상상으로 가고, 꿈을 꾸고 있네? 알아차리면 계속 꿈을 꾸듯이. 그런 것이 예술가로서 드러나는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상상을 하는 순간에 예.
저는 그 알아차림이 있으면 좀 상상이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도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띠의 상태가 예. 사실은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상상이 만약 유용하다.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상상력을 펼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다 하면은요, 사띠를 더 강화시키지 말고 상상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뭐 예컨대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럴 때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유용한 일을 적절한 때에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사띠 예컨대 삼파자나의 힘을 강화시켜서 명상 쪽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유용성, 적절성을 알고서 계속 해나가야죠. 그럼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은 예. 그 상상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나빠질 수 있습니까? 만약 상상력은 누구나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상상력이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상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토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없는 사람이 상상력이 막 생기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은 그러니까 상상력을 펼칠 때도 이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사띠를 가지고 상상력을 쭉 추구해 들어가면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공부할 때는 사띠 너무 강하게 들지 말라. 네. 집중하라 이렇게. 네. 내용에 집중해야죠. 책 읽으면서 읽고 있으면 이러면 이게 한 줄이 안 나갑니다. 읽고 있으면 어디로 나갈 거예요? 그럴 때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라. 상상력도 상상력을 펼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는 사띠의 힘을 너무 강하게 갖지 않되 조절을 해야죠. 상상의 힘을 불어넣으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을 할 때 윗바사나를 하지 않고 선정 체험을 할 때도 사띠가 처음부터 따라 붙거든요. 이 사띠가 완전히 정화되는 상태가 네 번째 단계의 선정이에요. 사띠가 완전히 정화될 때는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것이 가라앉고 평정이 유지가 돼야 돼요. 평정한 상태가 유지된 채로 그 다음에 이미 슬픔과 괴로움은 다 이전에 가라앉았고 기쁨이나 행복감도 내 마음을 들뜨게 하니까 가라앉고 평정에 의해서 사띠가 완전히 정화된 상태가 네 번째 선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다음에 지혜, 자기의 사띠가 초점을 과거의 전생의 기억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띠의 힘을. 그렇게 정화된 사띠를 나의 과거에 어떤 존재였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전생의 기억들이 일어난다는 거였죠. 또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 전에 죽은 그 사람 어디 가서 태어났지? 라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마치 눈앞에 보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통이고 이게 천안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화된 사띠는 그 다음에 자기 쓰임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선정 체험에 의해서 정화된 사띠겠죠. 분명히 우리가 갖는 사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기억하는 힘으로 가느냐, 지금 이 생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존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마치 눈앞에 보이듯이 경험하느냐. 이게 다 사띠의 힘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띠가 정화돼서 집중력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띠가 상상력을 이렇게 펼칠 때 상상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끌고 나갈 때 뒤에서 딱 뒷받침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상상력이 펼쳐나가는 동안에 달라붙는 이 다른 산만한 생각들이 떨어지고 아주 그냥 레이저 빔을 쏘듯이 그냥 쫙 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그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이제 숙명통이나 천안통의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단순한 상상력은 아닙니다. 그게 집중된 사띠를 가지고 아주 정화된 사띠가 자기의 전생에 대한 기억의 지혜로 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만약에 애니메이션 작가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을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명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명상을 해서 안정된 마음 또는 사띠가 어느 정도 든 마음에서 그 작품 활동에 몰입하면은 훨씬 더 정화된 상태에서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안 되면 다시 또 좀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띠를 든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상상 그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이게 창의적인 작업으로 위한 마음의 좋은 토대, 땅고르기 작업을 해준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서 마음대로 펼쳐지는 생각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뭐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계 위의 단계가 아라한이 되는 겁니까? 어떤 단계? 전생을 전생을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전생을 보고 숙명통을 얻고 그 다음에 천안통을 얻은 다음에 부처님은 그 다음에 번뇌가 끊어지는 쪽으로 지혜를 작동시켜요. 이 사띠가 정화된 사띠가 있는 선정의 힘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들을 끊기 시작해요. 이게 지혜의 힘으로. 아까 정견이나 그 지혜가 아주 날카로워져서 정견은 본래 지혜는 칼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 가지 번뇌, 감각적 쾌락을 탐에 집착하는 욕망에 대한 번뇌, 그 다음에 존재하려고 하는 번뇌,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번뇌, 무지의 번뇌를 완전히 뿌리채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진, 번뇌 소멸을 이루면서 아란이 돼요. 부처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모든 그 수행자들이 전부 다 전생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죽고 태어나는 것을 아는 선한통을 얻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옵셔널한 거고, 마지막 번뇌가 끊어져서 아란이 되는 것은 모든 아란들에게 공통되는 요소예요. 불교는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번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 그 다음에 존재하려는 번뇌. 존재하려는 번뇌가 사실은 불교에서 볼 때는 영생을 얻으려는 번뇌하고 같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존재하려고 하는 그것도 번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 무지는 이제 고집멸도의 사성제에 대한 무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그 무지를 완전히 소멸시켰을 때 그때 아란이 되는 거죠. 아란이 되면은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란이 되면은 궁극적인 평온과 평화와 행복 속에서 쭉 산답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는 우리의 개념이 이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개념만 확산돼 갖고 일어나는 생각들이다. 그런 생각들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 경험을 그 뒤에 아라한의 사후, 열애의 사후에 대한 특히 열애의 사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있다라고 해도 잘못되고 없다라고 해도 잘못된대요. 그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느냐? 이 생각도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고를 하지 말고 그건 경험의 세계 속에서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완전히 무화된다, 니힐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나싱으로 돌아갈 바에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게 허무주의적인 관점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아라한이 열반을 얻은 아라한이나 붓다가 어디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이터널리즘 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열반이라는 체험은 영원히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열반을 체험한 아라한이나 붓다들은 뭔가 영원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터널리즘에 빠지는 오류가 생기니까 그렇게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있다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어적 판단의 어떤 그런 작업들을 일단 중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도단, 언어가 이룰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그 다음에 심행처멸, 우리의 사유로서 도달할 수 있는 길도 사라져버린 그 경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생각으로 막 쫓아가려고 하다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도 온다. 그런 상태는 근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의 영역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런 범위, 그런 것을 넘어선 범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가 이해한 열반이나 아라한들에 대한 이해라고 봅니다. 그거 없다면 좀 허망하겠지.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진다. 무화돼버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근데 그냥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대승불교는 그걸 적극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성 있다. 영원한 무엇이 있다.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우주가 사라지기까지 사라진 뒤에도 있는 그 한 물건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마치 소울 같은 개념으로. 그런 영혼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깨달은 그런 마음,
뭐 불성이라든지 뭐 열애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요소들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성으로 이제 불교 사상이 대승불교 사상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요소가 초기 불교에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먼저 질문하고 우리 아란이 된 분들이 예. 더러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예. 있으신가요? 있다고 하는데 예. 누가 진짜 아란인지는 자기만 안답니다. 그래서 그 아란이 된 분들은 내가 아란이다라고 공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계율상. 그래서 당신은 어디까지 깨달으셨냐고 묻는 것은 나는 무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 근데 그분이 어떻게 언행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스승이 될 만하면 의지하고 스승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도 깨닫고 나서 깨달은 분이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이게 큰 거짓말에 해당해요. 그럼 교단에서 추방돼요. 근데 어쩔 경우에는 스님들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초기 경전에도. 근데 그걸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말해버리면은 이게 교단 추방죄가 되니까 부처님이 말하지 말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는 나중에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공부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 사례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승이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제자가 아란이 돼서 보니까 제자가 먼저 아란이 됐어요. 스승이 아란이 아직 못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아란이 못 됐다는 것을 제자가 스님은 아직 아란이 못 되실 수 이러면 얼마나 자존심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있으니까 신통력으로 큰 코끼리를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스승한테. 스승이 큰 허공에 큰 코끼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기에는 진짜 코끼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님, 코끼리를 스승님 쪽으로 달려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코끼리가, 마음으로 만든 코끼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란이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뭐 달려와서 자기가 마음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코끼리니까 이게 밟아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또 죽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 스님이 코끼리가 달려오는 걸 보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만든 코끼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면서 자기가 느껴요. 아, 내가 아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남아있구나. 이거는 아직 아란이 못됐다는 표시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는 명상을 해가지고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가 스승을 가르친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런 사례도 에피소드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미얀마 같은 데서는 아란이 됐다고 인정받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저분은 아란이 됐다라고 인정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누가 인정해 주냐면요. 예컨대 술룬사에도 같은 스님이 계신데 1954년도인가 입적하신 스님이에요. 호흡법을 굉장히 강한 요가의 바스트리카 호흡 같은 걸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글을 몰라요. 일자무식이에요.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관공서의 관원이 집에 이제 일을 하러 왔다가 심부름하러 왔다가 당신 농사만 짓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수행 좀 해보지.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호흡을 관찰하면 돼. 그 끝에 숨을 쉬면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계속 관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설륜사이도가 이제 자기 농사 지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이제 논밭 옆에 산 밑에 동굴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혼자 명상을 해요. 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명상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명상하다가 한 달 만에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타원의 깨달음이었다 나중에 밝혀져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만에 두 번째 단계 사다함, 일내과를 깨닫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아나함이 됐다 그래요. 불안과.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이게 깨달음이 뭐였는지. 근데 불안과를 깨달음을 얻고 조금 있다가 자기 부인한테 결혼까지 했으니까 나 출가하러 가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밭이나 갈고 가세요 그랬다. 밭이나 다 갈아놓고 가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도중에 출가에 대한 동기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출가를 했답니다. 출가는 멀리 간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절로 간 거예요. 멀리 가고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되고 나서도 같은 동굴에 가서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바꿀 필요가 없이 이제 한 달 동안 명상해서 마지막 아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스님이 이제 일자무식 스님이 깨달아가지고
버마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제 누가 와서 그거를 점검하냐면은 미얀마 여기 양곤이나 만달레이 같이 그런 곳에 스님들이 교학에 아주 탁월한 교학 실력이 있는 스님들이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공인으로 인정한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스님 무슨 체험을 했냐고. 깨달았냐는 질문이 아니라 무슨 체험을 했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고량 같은 걸 해요. 교학자들이 체험한 분의 내용을 쭉 점검하면서 아, 저 스님이 한 달 만에 소타판나의 예력과의 깨달음을 얻었고 2달 만에 사다함, 일례, 3달 만에 아나함, 4달 만에 아라한이 됐구나는 것을 그분들이 인정을 해줘요. 깨닫지 못한 교학자들이. 이것도 재밌는 시스템이죠. 그래가지고 아라한으로 알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 밑에서 수행한 분 중에서 그때 점검하러 온 교학에 출중한 스님 한 분이 제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은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근데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지금 만나 뵐 수는 없어도 그런 에피소드가 얽힌 사연들은 있습니다. 그 아라한이 된 분 밑에서 수행을 하면은 아라한이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가 봐요. 아까처럼 스승은 아라한이 못 됐는데 제자가 아라한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올바른 방향성과 지금 마음챙김, 지혜가 개발되면 저절로 들어가게 나는데 아라한의 밑에 가서 수행하면은 그 아라한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자기의 성향, 자기의 이 지혜나 이 아까 말씀드린 5근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간 길은 정확하게 아니까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때는 아라한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아라한 밑에서 수행한다고 다 아라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다고 다 아라한이 된 건 아니니까요.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도 제자들도 스승과의 만남에 그런 좋은 인연들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은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라한들의 한계는 뭐냐면요. 자기가 수행한 방법밖에 못 가르쳐요. 자기가 경험한 방법밖에는. 많이 다양한 경험을 안 하고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근데 다양한 경험을 다 해보시고 아라한이 되는 순간 붓다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은 찾아온 제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잠재되어 있는 번뇌, 문제, 방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얘가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다 낱낱이 알고,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지혜가 강한 사람인지, 또는 열심히 노력이 잘하는 사람인지, 집중이 강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병도 알고, 그 사람의 기질도 알고, 사상 체질도 다 알고, 심리적, 신체적 문제점, 그다음 장점들을 다 알고서 가장 적합한, 요즘 말하듯이 하면은, 대표 강점을 딱 지적해가지고, 딱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줘요. 아주 속성으로 자기 방법에 맞게 처방을 받으니까, 그냥 그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이제 제공받죠. 그게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입니다. 아라한들은 자기가 간 길을 충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것, 체험한 것은 있는데 이 체험의 정도가 저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맞으면은 이게 빨리 진전이 돼가지고 빨리 깨달음을 얻는 제자들이 생기는데 안 맞으면은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나옵니다, 경전에. 잘 안 맞아서 어떤 스님이 가르친 수행법이 잘 안 맞아서 특히 부정관 같은 걸 잘못해가지고 3개월간 고생한 사례가 나와서 부처님한테 찾아가니까 너는 그 수행법이 안 맞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적하는 수행법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MBSR이 좋지만은 MBSR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MBSR은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이 MBSR 하면은 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경험했던 건데 근데 MBSR은 MBSR 나름대로의 구조화된 나름대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처음 하거나 또는 이러한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거나 늘 삶의 어떤 스타일을 이런 존재 모드를 바꾸는데 마인드풀니스를 응용하려고 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MBSR 12처럼 넣었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이해한 내용 나중에 좀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설명하실 때 이제 설명할 때는 완전히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글을 보고서 그걸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남한테 설명하면요 자기 글로 다시 써봐야 돼요. 자기 글로. 그래서 뭐 논문을 꼭 쓰는 것이 아니라도 소설가 조정래 씨는 자기 소설을 다 쓰면 자기 자식들한테 다 쓰게 한다면서요. 또 원고지를 다 쓰게 한답니다. 조정래 씨는 원고지를 고치는 법이 없다 그러대요. 틀리면 이렇게 찍 긋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초업장부터 다시 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자식들한테도 그걸 다 베껴서 쓰게 해요. 태백산맥열군 다 베껴서 그래서 고문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는 이거를 창작해서 썼는데 너네들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는 게 아니라 써봐야지 되지 않냐 해서 그 자식들이 다 따라 썼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걸 다 이렇게 써보라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글을 이렇게 써보면은 이 쓰면서 얻어지는 그 커닝 페이퍼를 만들 때도 그냥 읽어서는 잘 안 되는데 쓰면서 만들면은요 나중에 안 봐도 쓸 수 있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자료를 쓰실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 정리해본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논문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밑에 줄을 다루면서 이 글은 여기서 인용했다. 내가 이렇게 소화시켜서 쓰지만은 이 글의 출처는 여기다 하는 것을 밝히고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마 쓰시는데 도움을 받았다면 뭐 오늘 강의가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들은 또 없으세요? 워낙 여기 안에 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있는 논문들이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메일을 주십시오. 어떤 논문을 뒤에 이제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제가 본 글들에 대한 책들은 구해서 보시면 되는데 책이 아니라 이제 논문이 제가 쓴 논문들은 출판된 것들은 웹하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 웹하드에 웹하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웹하드.co.kr로 들어가셔서 아이디가 meta4u METTA 숫자 4U U는 유나이티드 할 때 U자 한자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4837이 우리 집 전화번호 뒷번호이기도 해요. 4성제 8정도 37조도품 이렇게 4837로 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김재성 연구 논문이 PDF로 쭉 올라가 있습니다. 제 거는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다른 분 거는 많은 경우가 제 그 자연명상 그 명상의 집 자해 카페 여러 가지 자료들 올라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도 있으니까 명상의 집 자해라고 다음 카페에 치시면은 나오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나서도 더 보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 여기 안에서 그러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안 본 내용을 여기다 뒤에다 참고문으로 써놓은 것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공부하실 때 further reading 참고를 삼으실 때는 그런 논문들도 같이 또 읽어보시면은 아마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시가 돼가니까 대충 시간이 됐나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죠? 혹시 경전상으로 예. 사띠만으로는 아기를 품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런 그런 어떤 아기? 아기 일일. 아기를 예. 품는데 충분하지 않다. 예. 제가 지금 논문에서 이걸 어디서 인용을 했는데 예. 그것이 그냥 제 간접 인용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혹시 경전상으로 보실 때 있는 건지 아기를 끊는데 사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네.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그런 부분이 실제 경전에 있는 말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저도 본 구조는 없는데 사띠와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산이파한테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띠는 우리가 별을 벨 때, 풀을 자를 때 그 풀을 잡는 행위다. 딱 이렇게 잡는 행위고 그 다음에 지혜는 자르는 행위다. 그 얘기가 자르는 거죠. 예. 지혜가 자른다면 사띠는 움켜쥐니까 만약 악의가 일어났다. 이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딱 포착은 사띠가 하는데 사띠를 지니고 나서 분노가 바로 사라지느냐면은 분노가 홀딩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는.
그럴 때 지혜롭게 판단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티가 강화되면은 이게 이제 사티 뒤에 삼파자나 지혜 요소가 따라붙으니까 끊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하고 사티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사티하고 지혜는 분명히 다른 기능이잖아요. 네, 정상으로. 다른 기능이죠. 분명히 이제 다른 명확하게 갈리는 건데, 예, 사티 삼파자냐로 해가지고 삼파자냐를 이제 지혜로 보고 예, 사티를 이제 그 사티를 봤을 때 그때는 그것이 나뉘어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잖아요. 결합돼 있죠. 결합되고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같이 돌아다니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지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시험인센터에서 사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했을 때, 그 이제 어웨어니스 있으나 그분이 이제 어웨어니스를 쓰니까 어웨어니스 있으나 그 얘기했을 때 과연 뭐 분명히 한쪽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쪽으로 또 생각하면은 지혜 요소가 사티만으로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근원상으로도 균형을 잡고 모든 게 있는데 미지덤 쪽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제 사티는 분명히 사티다 이거죠. 미지덤이 아니고 그것까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에는 이미 지혜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빠냐 지혜가 일단 쌈빠자냐라고 이제 하고 일단 방법적으로는 삼파자냐 얘기죠. 쌈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인용을 해놓고서 또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사티만으로 아기를 뽑는데 충분하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그 구절 정확한 구절은 제가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있을 수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악의라는 단어로 발리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만약 그 구절이 앞뒤로 나온다면은 쭉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아바다라는 말로 있으니까 사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팔리오 그 6차 결집본에서는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그 구절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검색어가 중요하게 되겠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수행상으로는 두는 마음 챙김, 하는 마음 챙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그 경전상에 나올까? 이제 이런 경전적으로는 그 말은 안 나오죠. 안 나오겠죠. 드는 마음 챙김, 있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실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수행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국지색경 같이 아주 신중한 마음 챙김, 그러니까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않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자세로서의 마음 챙김이 막 이렇게 들려고 하는 딜리버레이트 마인드풀리스 아주 막 지금 이제 애써서 일으키는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 이루어진 채로 나중에 사선정 같은 데 올라가서 또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윗바사나가 강화돼 가지고 그때는 이제 있는 마음 챙김이나 있는 사티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주석수에서 아까 그 마음 챙김을 일으키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견고한 인식, 티라 산야와 견고한 인식, 또는 강한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의 확립, 사티파타 나가 있다. 앞에 거는 견고한 인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티가 잘 없을 때는 산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이어지는 사티를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 신수신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계속 사티가 있는 거죠. 그 주석수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전상의 어떤 마음챙김을 가만히 이렇게 좀 들어보고 읽어보고 하면 결국은 경전상으로는 인지적인 거고 아니면 실제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누구죠? 랭어 교수가 얘기하는 그 자기가 이제 심리학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만드는 거다 하고서 얘기하는 그 알아차림도 지금 사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실제 생활에 나름대로 수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마음챙김도 유용한 거예요. 유용하죠. 당연히 유용하죠. 어떤 새롭게 보게 하니까 자꾸 새롭게 보게 하고 또 어떤 그 관념의 어떤 카테고리를 자꾸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개방시켜 주니까 그렇죠. 그
그것만 가지고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 챙김이라는 게 이게 그냥 수행자들만이 생각하듯이 그냥 무념무상 상태에서 마치 그냥 베어 텐션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마 불교 경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요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이렇게 보니까 예. 그건 아니다. 수행자들의 감각에서만 얘기하는 그건 아니고 분명히 인지적인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다. 네. 지금 뭐 그게 굉장히 좀 맞아요. 인지적인 요소가 마음 챙김을 하면서 사티를 지니면서 지금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또 파악한 상태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요소가 있고 계속 이렇게 서로 오락가락하면서 그 다음에 사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 경험은 새롭게 파악되고 있고 그것이 랭어가 말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의 개념과 오버랩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명상에서의 마인드풀리스만 자꾸 강조할 게 아니라 그런 각도의 마인드풀리스도 명상의 사실 실천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여요. 랭어가 전혀 명상을 안 해고 그 개념을 그 사람은 사용했다고 그런가요? 그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학자한테 제가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예.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 양반은 이 사람은 남자였는데 명상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더라고. 시립대학교 큐인가 교수로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 그거를 약간 이렇게 퀘스천마크로 보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영향을 어떤지 받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어떤 뉘앙스로.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또 뒤로 생각해 보면 레오라는 분이 그 아티스트적인 그런 것도 책을 많이 썼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명사 마음 챙김을 어떤 자기가 화가 그림 그리면서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고 하면서 거기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게 아티스틱한 거다. 그러면서 마음 챙김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미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경지에 가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딱 이렇게 갈라서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마음이 맑은 사람이라면 이미 뭐 명상 상당히 한 사람 수준에 가서 상상력도 동원하고 어떤 인지도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뭐 랭어 책은 꼼꼼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일단 랭어의 마인드풀리스는 이쪽에 심리치료에 응용된 마인드풀리스하고는 다른 맥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어서 봤는데 제가 셀리그만이 세이버링하고 마인드풀리스 얘기하면서 그때 말하는 마인드풀리스는 랭어의 개념이거든요. 현재의 경험을 이렇게 음미하거나 또는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기 이렇게 그 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기라고 마인드풀리스를. 근데 그것은 분명히 랭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마인드풀리스를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도 그것의 원천은 또 불교 명상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의 해석인지 랭어의 어떤 파트를 가져와서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연결점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은 그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더 깊이는 어떤지는 랭어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든지 만나서 얘기를 또 확실하게 안 할 수도 있죠. 영향을 받았는데 대충 넘어갔어요. 그래서 본인도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낸 이 마음챙김이 개념이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건데 불교 영향을 안 받았다. 그런데 자기는 불교에서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좀 그 명상을 누군가가 좀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 좀 이렇게 나도 좀 알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 뒤로 좀 그런 작업을 그분이 했는지 않았는지 이게 마인드풀리스에서 했나요? 파워 오브 마인드풀리스에서 했나요? 아마 마인드풀리스 거예요. 첫 번째 저작에서 89년 저작. 첫 번째 나오는 책. 다른 분들 어떻게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마음 챙김에 관해서 오늘 이제 다 우리는 졸업하는 겁니다. 마음 챙겼습니다 이제. 여기 하셔가지고 어떤 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질문하시죠. 그럼 뭐 질문하실까요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뭐 제 논문 발표에 비춰도 되지만은 예, 불교 명상의 심리치료의 응용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그다음에 MBSR 심리치료에 응용된 뭐 3가지 맥락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이 사티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개념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